원래 어수선할 것 줄 알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래를 창원 SBRT 어디까지 타봤는지 저희가 오늘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속가능 발전과 세계시민 정치 수업에서 오늘의 발표를 맡게 된 국제관계학과 19학번 최종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발표를 맡게 되어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분명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쓰겠습니다. 뒤에 안 이 들리게. 밑에 여기다 잡고. 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분명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 정도로 이 정도만 공감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창원에서 가장 핫한 화두라고 할 수 있죠. 창원시 SBRT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원시 SBRT 노선을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운전을 하고 다녀서 버스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SBRT를 처음 타보았습니다. 처음에 SBRT를 만든다고 공사할 때 불편했던 기억밖에 없었다가 약 1년 반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결국 완공이 되었습니다. 분명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불편한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SBRT를 좀 더 효율적으로 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발표를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원 어디대로 비하기에 버스가 걸어다닙니다. 엄청 깨끗했던 정류장에 쓰레기가 굴러다닙니다. 본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 장에서 제가 왜 발표의 첫 페이지에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슬라이드 넘기기가. 네, 지속가능 발전은 총 17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11번이 지속가능한 도시화 공동체, 13번인 기후변화 대응, 16번인 평화 정의의 제도입니다. 저희는 지속가능 발전 정치 교과목인 만큼 SDGs 17가지 목표와 연계하여 창원 SBR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미래 50년 비전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창원시 한 설문조사에서 산단 구성원들은 창원 국가산단의 가장 큰 불편으로 교통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교통 문제가 창원 국가산단 재도약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우려도 나옵니다. 산단 교통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문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의 피난수도로 계획된 창원. 남쪽 방위산업단지가 공격받아도 북쪽 도시는 안전하도록 동서 긴 간선도로로 갈라놨습니다. 하지만 동서 중심축의 남북도로망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산단은 도시교통에서 분리됐습니다. 강성 중심으로 짜여진 대중교통 노선도 뒤에 분들 잘 보이시나요?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회사를 오려고 하니까 1시간 반 이상, 길게는 기다리는 시간까지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취재진이 민간로 SK테크노파크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려봤더니 운행 노선은 단 하나. 이마저 30분 넘도록 버스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거의 30분 정도 될 겁니다. 네, 회사가 문강 쪽에서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교통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행, 자전거 이동도 어렵습니다. 창원은 평평한 지형과 충분한 인프라로 국내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산단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도심과 달리 자전거 도로 곳곳이 끊겼고 관리도 부실합니다. 중간중간 공장 진출입로를 드나드는 대형 트럭들도 앞을 가로막습니다. 도심보다 자전거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공영자전거 노비자전거장 442곳 가운데 공단의 정거장은 단 29곳뿐입니다. 사실상 자가용 없이 운행할 수 없는 산단, 출퇴근 시각 체증과 주차라는 만성적인 현상입니다.
창원 북가산단의 한 도로입니다. 주차 차량들이 한 차선을 장악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한낮, 산단의 도로는 이렇게 주차장이 됩니다. 교통 문제는 인력 수급을 가로막기까지 합니다. 교통시설이나 뭐 주차시설 그런 부분들이 좀 열악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가용을 이용해야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채용에도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중고차 한 대 살 돈은 있어야 창원 산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단초년생이 돈 1,000만 원은 이게 큰 돈이잖아요. 부모님이나 뭐 지원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좀 여기 창원 북가산단에 취업하기에 좀 꺼리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조금은 그렇게 충분히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은 다소 마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속 문제가 여러분께서도 평소 생각하시던 창원시의 교통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도시였던 창원이었지만 갈수록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는 이유에 위와 같은 교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단 직장인들은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하며 중심도로조차 버스 배차 간격이 30분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려니 도로마저도 부실했고 대형 트럭의 위협이 도사리는 환경이 있기에 취직을 더욱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라도 당장 비슷한 조건이라면 굳이 창원을 저에게 취업으로서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 창원시 트램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찬반 논쟁이 길어지며 이는 결국 백지화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원시의 대중교통수단은 오로지 버스 하나로만 운영이 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대중교통이 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삶 속에 편안한 시설로 자리 잡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보다 살기 좋은 창원시 SBRT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며 저희는 이번 연구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BRT가 무엇의 약자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맞네요. 네, 원래 질문이었는데 버스 래피드 트랜sit 직역을 하면 빠른 교통버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SBRT는 S 슈퍼를 뜻하는 S인데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위 트램입니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을 구비하여 도로에 간선급 급행버스가 운행되는 교통 시스템입니다. 건설비는 지하철의 10분의 1, 운영비는 7분의 1 이하로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의 하나입니다. 이어서 BRT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왼쪽부터 저비용 고효율, 이동수단의 신속성, 교통체계의 유연성 및 확장성,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한 접근성 향상, 환경 친화적 교통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세종, 인천, 서울, 부산입니다. 네, 창원은 2013년 트램 계획이 무효화되고 버스 정보 시스템만 업데이트하며 머물러 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부산, 인천, 세종 등은 더 나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김포공항역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26년까지 총 16.7km의 노선을 확대하고 있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17년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착공을 완료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였다는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시 또한 5개의 시범사업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어 21년 SBRT를 착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에도 저희랑 비슷하게 BRT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 BRT와 저희 창원 SBRT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앞에 모자 쓰신 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BRT는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를 그냥 파란 실선으로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창원 SBRT는 대부분의 구간을 버스와 승용차가 달리는 차로를 여기 차단막 이렇게 보이시면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고로 버스와 승용차가 각각 독립된 차로에서 운행함에 따라 정지성을, 최대한 버스가 교통 혼잡에 따른 영향을 최대한 줄여 쾌속성, 그리고 노선을 줄였다 내렸다 코스가 맞게 신설하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그간 본질적인 민원으로 제기되어 온 버스의 무분별한 차로 변경, 끼어들기 등과 같은 교통 흐름 방해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창원의 이 SBRT의 또 다른 특징은 다기능 폐쇄형 정류장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폐쇄된 정류장이 있거든요. 여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안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저희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며 와이파이 시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덥거나 추울 때도 몸을 피할 수 있고 이제 악천후나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좀 더 버스를 이용하는데 유리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6월부터 시행 준비되고 있는 태그리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버스를 탈 때 이제 카드를 찍고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태그리스, 와이파이가 직접 결제를 해주면서 카드를 굳이 찍지 않아도 이렇게 지나가도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될 거라고 합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장점이 많은 SBRT가 창원에 들어서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원시의 2019년 기준 대중교통 분담률은 23.6%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수원 43.8, 고양 41.6% 등 수도권 특례시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이에 경상남도 창원시 정책가들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강구하였고 100만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독려하고자 2020년 SBRT 사업을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중에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분명 세계 권역의 주민 설명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무시성으로 시에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는 뉴스 기사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창원시 권역 SBRT 사업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1단계인 창원 원의대로 SBRT 구축 사업에 이어 2단계인 315대로 BRT 구축 사업, 6호 광장부터 도기 광장이 모두 완료되면 6호 광장부터 가음정 사거리까지 버스 통행 시간이 14분 정도 단축되고 버스 이용률 또한 13.1%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준공영제와 버스 노선 전면 개편까지 병행해 대중교통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로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 비상활주로 등으로 설계된 대로에 BRT 정류장을 설치하면서 저희 그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고 공사 지연,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해 대중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매체들에서는 전국 최초 구축 중 개통 아직인데 모체기비 공방, 오락가락한 창원 광장 시민 혼란만 가중 등 이러한 많은 문제가 예견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영상 하나 더 시청하시겠습니다. BRT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입니다. 땅 추진되고 있는 BRT.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이 BRT 공사로 시끄럽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예고도 없이 차로가 줄면서 출퇴근길 도로 상황은 엉망이 되고 이 사고까지 잇따라 시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민원이 빗발치자 이달 초부터 창원시가 BRT 구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여론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이미 하는 BRT 공사에 대한 여론 어떨까요?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T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창원 원희대로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곳은 왕복 8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줄었는데요.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도사리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최근 원희대로를 달릴 때면 고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BRT 공사 때문입니다. 2차선에서 오니까 갑자기 앞에 저기 또 막히더라고. 그래서 3차선을 보니까 빼밀려보니 차가 없더라고. 그래서 바꿨는데 이게 뭐 사각지대라 가잖아 무엇인가 그렇다 감식을 하더라고. 그리고 200만이 들어서 차 수리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뉴스에서 보신 것과 같이 창원 SBRT는 분명 장점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홍보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실제 SBRT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일단 노선이 너무 많은데다가 좁다. 급행버스의 경우는 추월 차선이 부족해서 오히려 일반 버스보다 더 늦게 가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 외에도 BRT 구간은 1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이 운전하다 고장이 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등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 노선을 계획하고 조감도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기사님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였다면 이러한 불편함과 위험함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소통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이고 소통을 하였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SDGs 목표를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창원 SBRT가 더욱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 SBRT는 다기능 폐쇄형 정류장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난방 및 공기정화 기능에다가 스마트폰 충전 및 와이파이 시설 등을 갖춰 시민들의 궂은 날씨에도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SBRT가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산단시설과 도심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마을 순환버스를 개편하거나 기존 노선에서 확대하는 등 모든 창원 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앞으로 약 8년간 2에서 3단계의 SBRT 공사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새로운 대중교통을 더욱 편안하게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며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부문을 연계해서 살펴보자면 BRT 노선이 개통된 지 아직 고작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으로 전략해버린 구버스 정류장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 공간을 탈바꿈하도록 하고 쓰레기통 비치를 통해 창원은 버스 타면 오래 걸리고 힘들고 내 차가 좀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막고 다 함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6번 평화정의일 제도 시점에서 봤을 때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교통약자분들은 일반 이용자들만큼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시민의식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몸이 불편한 승객들이 승하차 시에 주변 승객들의 눈치를 보거나 기사님들께서 승차 거부를 하는 등의 문제점입니다. 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한국과 미국에서 대중교통을 탔을 때 시민의식의 차이에서 크게 차이를 느꼈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발전한 시설과 기술만큼 저희의 시민의식 또한 발전한 선진국답게 교육되고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창원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야 한다. 두 번째, 창원시 SBRT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산단 지역에도 마을버스를 개통하거나 노선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시민교육을 시행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마음가짐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눈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모두 동행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고생 많았고요. 사실은 이 주제 처음에 한다고 할 때 이 SRT 사용하기 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 때문에 겨울 때부터 너무 민원도 많고 막 보는 사람마다 이 공사 때문에 미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팀도 아마 그 공사 당시에 이 문제를 가졌다가 이제 개통을 하고 보니 한 열흘 그동안에 정말 많이 준비해서 발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제가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한번 직접 사용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해 주민으로서 항상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좀 대중교통, 저는 항상 트램이 좀 생기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전기버스를 활용한 그런 지금 대중교통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아마 대중교통 버스가 이런 SRT를 통해서 다니는 그런 그림을 창원시는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계속 한 학기 강의를 하면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그 이론적 그 설명 또는 그 환경 이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플로어에서 질문 한 2명은 꼭 받겠다고 했는데요. 손 들어주세요. 지금 내가 질문하면 우리 발표 때 이 팀이 뭐 좀 공격할까봐 여러분 혹시 몸살이는 팀 계십니까?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예,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부산 이용객 혹시 질문 없습니까? 우선 정말 발표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조금 해주세요. 요번 학기 들어서부터 제가 창원 이제 버스를 많이 탔거든요. 알바나 이런 거 가기 때문에 많이 탔는데 제가 버스 타다 보니까 좀 이제 노선이 엄청 좁아서 그냥 같은 버스끼리도 서로 이제 끼어들기를 하거나 지나쳐서 좀 무리한 코스로 지나쳐서 가고 부딪힐 뻔한 사고도 여러 번 봤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안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방안에 노선에 대한 그게 나왔었는데 혹시 그 지금 현재 BRT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노선 때문에 아까 뉴스 기사를 보면서 노선 때문에 일반 승용차나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 부분 좁아져가지고 이제 사고도 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운전자 시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공감이 잘 안 돼서 저기 앉아 계신 곽지인 선생님과 버스를 직접 저희가 이용을 해봤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금 띄워놓은 사진처럼 공간 분리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지금 아직 노선이 한 개밖에 구비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신호 체계도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버스 전용 이렇게 신호가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차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제 차로 CT7 그쪽부터 이제 상남까지 직접 차를 운전해보고 구간마다 저희가 멈춰서 뭐 인도를 걸어 다니고 그리고 버스 승하차 하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촬영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노선으로는 아직까지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용객들이 많이 없어서. 네, 이용객들이 많이 없었고 저희가 출퇴근 오전 주간 시간에 가봤고 또 저희가 퇴근하는 야간 시간에 가봤는데 저녁 시간에 그때 차가 버스들이 막히는 그런 문제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이탈을 하거나 차선을 뭐 침범을 하는 그런 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분이 잘 돼 있어서 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더 추가 내용이 있으면 보고서에 넣어주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할 시간 있습니다. 네. 네, 그 발표 정말 잘 들었고 제가 이거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SBRT의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 대중교통의 활성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창원버스를 여러 번 타봤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버스도 타봤었는데 물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창원버스가 조금 타고 다닐 때 조금 좀 개인적으로 좀 저는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주로 좀 운전하는 게 조금 좀 거칠다라고 느껴질 때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시민연대의식도 좀 강조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기사님들 그 운전도 조금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사실 약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도 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 저도 창원을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버스 운전자분들의 좀 살짝 난폭 운전 이런 걸 말씀하신 거 맞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아무래도 SBRT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렇게 전용 노선이 생겼으니까 급정거를 하는 일이나 이렇게 급하게 커브를 틀거나 아니면 끼어들기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사람이시다 보니까 좀 감정적일 때도 있으실 거고 그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되면서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도 그렇고 이런 시설도 그렇고 더 발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게 사실은 이게 개인 운전자의 이게 성향이나 감정, 그 위기 상황에 이분이 대응하는 자세 그게 매우 중요하긴 하죠. 근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운전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를 들어가 보면 기존의 연구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배차 시간이 운전자들이 짧은 시간에 빨리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배차 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서 그러니까 버스 기사들이라든지 버스 차 시간을 더 느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제한된 시간에 운영을 하다 보니 사회적 약자들 만약에 뭐 휠체어가 타는데 또는 장애나 뭐 또는 말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아저씨 어디 가요? 이렇게 할 때 아저씨들이 답 안 하고 빨리 타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건 서울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의 구조적 원인을 따지면 이런 배차 간격과 이 한 명의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는 그 부담이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과중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민간 버스와 대중 그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서로 뭐 지원을 통해서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설명이 조금 더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못 받아서 그렇긴 한데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끝나고 이 팀에게 좀 그 의견을 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이 그 SRT 문제가 사실 교통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이거는 꼭 국가나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우리 오늘 발표팀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여러 주체들이 다 같이 협동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좀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사실 빈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주민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들 되게 많잖아요. 전부 다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아까 같이 배차 간격이 너무 이렇게 자주 있지 않다든지 정말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은 아직 시행되지 얼마 안 돼서 자료 보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자료 모은 것과 함께 다른 도시들의 사례에서 이런 문제점들, 우리가 생각한 아까 배차 간격의 문제, 뭐 스탑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다른 도시들도 분명히 겪었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도시들이 이렇게 제출한 보고서라든지 논문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고, 만약에 저는 하나 더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우리 학교에 건축 토목학과 뭐 이런 교수님들 중에 이런 위원회 되게 많이 가세요. 교통과 관련해서. 아마 이거 할 때도 위원회 전 갔을 것 같은데, 그중 교수님들 한 분을 섭외해서 전문가 자문도 한번 왜 예를 들어 시민의 의식이 반영되지 않게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개선점 이런 것도 아마 전문가 교수님이 자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런 교수님 한 분을 물색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섭외에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한번 마지막 의견을 듣고 보고서를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다음 팀 나오세요. 조민아 고생했다. 슬라이드가 무려 46장이다. 저희는 아리백으로 가는 길을 발표할 국제관계학과 22학번 강연우 소연입니다. 곡차는 아리백의 정의, 아리백 세 주체로 쪼개보기,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 아리백은 누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국가적 차원과 기업적 차원으로 알아보기, 전 지구적 아리백 실천으로 가는 길에서 국가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암묵적 무역 장벽, 그리고 만물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아까 이제 수소 경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리백. 아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2022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받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리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희는 후보 토론을 보고 흥미가 생겨 찾아보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발전 정치와 세계 시민 과목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7번째 적정 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12번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13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경지와 긴급조치에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리백이란 재생에너지 전기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아리백은 CDP와 파트너십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리백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R 리뉴어블, E 일렉트릭
D 100% 각각 세 주체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알리뉴어를 뜻하는 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위한 미래 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고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 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은 태양광입니다. 코시스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 수 중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데 그중 태양광 발전만으로 한 해 전력 사용량의 75.4%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표를 보면 연료 전지라는 발전업도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에너지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알이 뜻하는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이고 그 속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선 신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원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얻은 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는 자연 발생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산사유 가스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는 풍력, 수력, 태양광, 태양열, 폐기물, 지열, 해양, 바이오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하는 아리백에서의 리뉴어블 에너지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 이 일렉트리시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석연료란 과거 지질시대에 지각에 묻혔던 동식물의 유해들이 지하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된 물질들을 가리키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당시 석탄이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를 전후하여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었고 이후 천연가스까지 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화석연료는 현재까지 인류가 이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되었습니다. 화석연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희소성과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지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는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지만 근래에 들어 이들로 인한 환경오염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특히 석탄과 석유는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들을 다량 배출하고 현재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 역시 화석연료로 화석연료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날 지구온난화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5월 중순인데도 강원 산간에는 이례적으로 대설특보 속에 4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관측이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수혁 기자입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에서는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관측 이후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기후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높거나 낮았습니다. 기후에는 자연적인 변동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현재 기온이 다른 때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온실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증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 농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가두면서 기온이 평소보다 더 오른다는 것, 이것이 기상기후 또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세계의 기상기구에 따르면 세계는 산업화가 확산되기 이전보다 섭씨 1도 정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상위 20개 연도는 지난 22년 사이에 나타났고
그중 최고 4개 온도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포진해 있습니다. 물은 뜨거워질수록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평균 해수면은 해마다 3.6mm씩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빙하 해빙이 해수면 상승의 주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빙하기가 끝날 때는 전 세계 온대 지방에 있었던 빙하가 사라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지표면 온도는 1850년에서 21세기 말까지 1.5도 이상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금의 온난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3에서 5도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상승폭 2도는 온난화의 위험 수위로 여겨져 왔고 최근 과학자들과 정책 기관자들은 기후변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이고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뒤를 잇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극적으로 줄이더라도 그 여파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빙하가 온도 변화에 반응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은 인류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위에서 보았듯이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이상기후 문제입니다. 천연가스,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이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계속되는 악순환에 닿게 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이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심화되면서 냉난방에 화석연료를 더욱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석에너지 고갈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아리백은 최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100%로 목표합니다. 2021년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실적을 보고한 아리백 회원사들은 전체 전력의 4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였습니다. 아리백 그룹은 연도별 목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2030년 60%, 2040년 90% 이상의 실적 달성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리백은 누가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첫째로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미국, 독일, 한국 세 나라의 아리백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미국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투자 및 생산세액의 공제를 통해 세액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세액 감면 제도에는 총 투자와 생산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투자 세액 공제입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했을 때 연방세를 공제 30% 공제시켜주고 연방세 30% 공제시켜주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착공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제율을 10% 지속 적용시켜주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세 공제입니다. 사업자가 전력을 얼마나 생산했는지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신재생에너지 공정이 가동된 시점부터 10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기업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뿐만 아니라 투자를 했을 때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전 차익 지원 제도란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 비용을 반영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익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익 지원 대상 대체 에너지원에는 정부 무상 지원금이 30% 미만인 신재생에너지가 해당이 되며 해당 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 거래소에 개통 한계 가격으로 판매한 후 기준 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 간의 차익을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부가금 비중은 제도 시행 초기 1%에서 24%까지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독일의 FIT, 즉 발전차익 지원 제도와 RPS라는 새로운 제도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인 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인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방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FIT와 RPS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차이가 있고 이 두 제도를 비교했을 때 장점을 극대화하여 국내에 도입하게 된 새로운 제도, 한국형 FIT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제도적 지원을 해준다면 이를 따르는 기업이 또 다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저희는 제도에 기반하여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 나라의 기업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애플 기업입니다. 다들 아이폰 사용으로 익숙한 기업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애플 기업이 RE100 실천을 하며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애플은 2016년부터 RE100에 가입하였습니다. 사실 애플은 그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3년여 만에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본인들 회사뿐만 아니라 애플 회사와의 협력체들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립하며 에너지 계획안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기업들이 따를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자 하였고 협력업체 중 9개의 신규 업체를 포함한 23개 회사가 100% 재생에너지를 운영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뒤로 포털을 개발하여 85개 이상의 협력업체들이 추가로 등록하기도 하는 엄청난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수년간 힘든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자랑스럽게도 지금 순간에 있다고 말하며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과 소비가 미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들로 애플 제품의 소비와 재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시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도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BMW입니다. BMW는 외제차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시고 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나가다 알아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BMW 또한 RE100 실천 기업 중인 하나입니다. 2020년까지 3분의 2 이상을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하기도 약속하였습니다. 실제 2006년에 비해 2014년에는 차량당 에너지 소비량이 34.2%나 감소하며 에너지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MW 그룹의 기업 기획 및 제품 전략 담당자는 우리 기업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의 자율성이고 더 먼 미래에는 수익까지 높일 수 있다며 기업들이 RE100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주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나라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한국은 작년 기준 RE100 참여 기업이 35개의 기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7%로 미약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앞서 말했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업이나 제도적 마련이 아직 미미하고 더 많은 발전과 투자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실천하고 있는 두 기업을 사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021년 얼마 전까지 RE100에 가입하여 선두적 이행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2년 34%를 달성하였고 2025년까지 RE100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제공하는 조달 방법 4가지 모두를 사용하며 RE100 실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이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에 RE100 리더십 어워드에서 시장 개척자 부문을 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환경을 신경 쓰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들 주식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2022년에 RE100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된 미국과 중국 사업장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전체 글로벌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019년에 무려 1년을 앞당겨 RE100 실현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는 아리백 실현에 성공한 기업들 중심으로 아리백의 가능성과 긍정적 요소를 보았는데, 하지만 실상은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적용을 망설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적용을 지원하고 장려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아리백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부분이 이를 기업들 자체적으로 구축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입니다. 우리가 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경우 옵션이 부족하여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고, 조달 환경이 가격도 비싸고 물량도 한정되어 있어 기업들이 아리백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구적 아리백 실천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유엔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작하도록 하는 5가지 제언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재생에너지, 이거는 폰트 때문에 좀 깨진 부분이라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재생에너지 없이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도 있는데요. 이 5가지에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글로벌 공공재로 만들고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기술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여 기술이 부족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이 불가하지 않도록 하고 에너지 보조금으로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 투자를 3배 높이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력과 자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애플은 협력업체들 또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애플은 그러한 기업들에게만 부품을 수급받고자 하고 있고 유럽 또한 녹색 분류 체계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암묵적으로 무역 장벽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자국 기업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무역 장벽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량이 많고 무역의 비대칭성이 강한 기업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시장 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리백이 과연 자발적인 것인지 기업의 이윤을 보호할 수 있는 캠페인인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더 많은 장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사실 많은 국가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 늘 등장하는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의 불균형의 문제에서도 옵니다. 우리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정책적 환경이 풍요롭지 못하고 인프라가 덜 갖추어진 글로벌 사우스의 경우에서 글로벌 노스와 탄소 배출량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후 정책에서도 국가별 탄소 배출 책임을 따지며 국가 간 기후 불평등에 대해 상당 부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며 기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후에 대해 각 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을 초래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줄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처럼 한쪽에서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 사이에서 대기업과 국가가 서로 노력해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는 버려지는 종이 박스에 시청각 자료를 그려 표현해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비록 시청각 전달력이 PPT로 발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함으로써 기존의 길에서 준 박스와 집에 있는 펜을 활용하여 노트북으로 슬라이드 만드는 단계를 조금이나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는 에너지 얼마 안 쓰고 전달하는데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상업적 성장을 늦추더라도 환경을 조금이나마 더 생각하자는 것이 탈성장론인데 우리들이 익숙한 것에서 덜 익숙한 것, 세련된 것에서 덜 세련돼지는 것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걸 우리가 체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탈성장이 아닐까요? 이런 다른 방식의 해결책인 탈성장도 고민해보는 세계의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종이 이렇게 주우러 간다더니 좀 봅시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그렸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네, 잘 그렸어요. 여기 액체 검은색 이게 오염물 흘러내리는 거 보입니까? 너무 잘 지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마무리 화면만 띄워놓고 다른 화면이 안 나오고 계속 나오는가. 근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랬구나. 수고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하면서 이 에너지 문제 해결이 한쪽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탈성장론 쪽으로 가는 아주 메디컬한 의견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안 잊어버리고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또 퍼포먼스를 하면서 보여줬네요. 아주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바로 올라오네요. 예. 저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딱히 질문은 나중에 하고 그냥 반 코멘트 겸 그건데 지금 이제 기업들이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BMW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막 소비량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 사례가 없어가지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그냥 했다 하는 건 기사나 다른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좀 변환해서 썼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거는 사실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봤던 건데 사실 태양광 에너지가 있고 태양열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부 정책에서 되게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되게 몇 년도에 사실 핫했던 게 있는데 혹시 몇 년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지원금을 우리 전기차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말하는 거예요? 네. 2014년에 엄청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줬었는데 지금 아리백을 하자고 막 나라에서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금을 점점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어떤 식으로 정책 방향성을 잡거나 사람들이 조금 더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문들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에너지들을 실제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겠고, 두 번째가 우리 정책이 좀 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뭐 사실 우리 정치적인 이슈이긴 한데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라면 또 해줘도 좋겠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례들 본 거 해도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 쓰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 이 팀 발표한 거 들어봤겠지만 공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이 자료들을 엄청나게 읽고 지금 준비했는데 하여튼 네, 자신감 갖고 답변하세요. 네. 요 중간으로 나오고. 일단은 그 기업들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 발전에 이 아리백의 더 활성화를 높였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보고서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보가 바뀌기도 하고 교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가와 기업들만이 시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들이 또 지원자 정책 입안하시는 분을 잘 뽑기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 방향성이 이제 어쨌든 정당마다 약간 다른 그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일단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저희 부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조금 더 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음에 또 어떤 정책 방향성이 제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방향성이 조금 더 많은 국가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이게 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캠페인이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정책을 조금 더 그쪽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 문제에 조금 더 인식을 가지고 개개인도 다 발전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하면 아까 우리가 사실 저번 시간에 제가 기후변화 이거 설명하면서 가버넌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자발성에만 기대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뭐 파리 협약이라든지 그 전에 교토 이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을 정해서 이제 각 국가들이 따르도록 유엔 국제사회가 같이 노력을 하는데 그 안에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노르트 앤 사우스 간에 이 책임 문제, 그 다음에 배당 문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문제, 뭐 기술 이전 문제, 많은 논쟁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전히 이 협약을 만들어 놓고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쟁화되면서 뭐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파리 협약에 서명하거나 탈퇴하거나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 정치권은 또 자신을 지지하는 측에서 어떤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지, 만약에 자원 개발하는 쪽이라면 사실은 이런 기후협약 이런 데 동의하는 게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겠죠. 제가 주로 보고 있는 호주 같은 경우도 자원 개발 방산 지지하는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자유당, 뭐 시장주의자들은 이런 기후협약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기업들이 그거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산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나면서 지난번 연방선거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상관없는데 기후변화만 한다면 무조건 찍어주겠다고 시민들이 선언을 했고, 그래도 정당들이 그거를 충분히 이슈화하지 않자 아예 시민단체라는 좀 그런데요. 호주에 있는 에너지 회사의 2세가 아버지 돈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예 당은 아니지만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클라이밋 200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누구든 간에 당선이 되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라면 우리가 지지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놀랍게도 12명인가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 창원대 교수인데 이번에 이 당을 사실 연대죠. 연대를 통해서 내가 한번 연방선거에 나가보겠다. 근데 나는 기후변화를 1번 공약을 하겠다. 실제로 사람들이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성 정치권이 그거를 수렴을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정치적 어떤 그런 의지를 발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을 잡은 노동당과 연대한 작은 정당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정쟁화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정치권, 우리들이 시민이 사실은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 이슈다라는 걸 강조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협약을 통해서라도 각 국가들이 기준을 해서 각 제도화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는 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리백이라는 걸 아까 민간 기구가 캠페인으로 했던 걸 실제 기업들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들이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되고 나서 왜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 협약하고 이런 거 할 때 실제 이 에너지 아리백으로 우리 무역 장벽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잘 팔로우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도 사실 들은 정보 중에 우리나라의 태양, 아까 광열 이 부분 좀 더 조사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70% 정도가 에너지가 그걸로 가능하다라는 조사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 좀 막연하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양광만으로도 70%라는 건 좀 저도 희망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라면 언급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사람 정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정도 더. 없어? 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나 없습니까? 없다면 제가 아까 하나 메모해 놓은 게 있었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애플이나 BMW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자국에만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애플은 아주 악명 높죠. 중국에 애플 공장이 있고 그래서 노동 관행 이런 거 안 지켜가지고 중국에서 막 애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플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 아리백이 아까 그 애플 계열사 70몇 개인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외 생산 기지가 있는 그런 경우 해외 기업들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찾은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애플은 그 세계에 있는 그런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네, 그렇게 된다고. 아이고 바람직하고 반가운 뉴스네요. 중국에도 있는 회사들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한다. 모든 협력체. 네. 네, 그런 게. 네, 그것도 한번 그럼 확인해서 BMW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뭐 한 번 더 같이 알아보고 이게 글로벌 연계된 기업들이 자국에서만 이걸 적용하는지 하여튼 전 방위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 특히 자동차 부품 기업들 많잖아요. 면담 다니고 할 때 그 기업들이 가장 걱정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해외에서 이제 30년 이후로 이렇게 전기 아리백으로 적용된 부품만 우리가 수입하겠다, 거래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너무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면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터리 전환, 자동차의 이 전기로의 배터리 전환만 걱정은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생산되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돼서 이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배터리를 만들어내는가 할 때 그 에너지 자체가 지금 재생에너지여야 한다는 걸로 지금 각 이제 전 글로벌 기업들이 가는 방향이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정말 유감스럽게도 제가 들은 어떤 기업인은 우리는 그때 되면 업종 전환하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대책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이 자동차 이게 꼭 에너지 문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엔진 관련된 회사가 이제 배터리를 전환되면서 데이터 회사들이나 오히려 배터리 회사가 붐을 일으키지 우리처럼 전통적으로 이제 지금 기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동차 그 산업들은 굉장히 지금 한 10년 후까지 본다라면 우리는 지속되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에서도 이 산업 도시가 어떻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없으면 여기서 마칠까요? 우리 일단 박수 한번 주시죠.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 시간부터